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키노트 세션 저희 차상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손에 잡히는 브랜드, 지속성장을 위한 브랜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차상호라고 합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를 알아야 더 마음이 열리시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나랑 공감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는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분들이 F&B 쪽에 계시는 분들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조금 공감대가 있겠구나 싶은 커리어들로 좀 추려봤고요. 저는 CJ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전략기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략기획 시작한 사람이 브랜드 전략을 하고 있고, 브랜드 전략하는 사람이 어떻게 F&B를 얘기하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CJ에서의 전략기획의 일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CJ 미국 법인에 있었는데 한국 CJ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 CJ가 제일제당도 있고 E&M도 있고, 요즘 20대들한테 CJ가 무슨 회사예요? 라고 물어보면 식품 회사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CJ 갖고 있는 계열사들의 브랜드 또는 사업들을 미국으로 북미로 신사업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새롭게 사업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합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런칭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장표와 보고서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다가, 그러다가 제가 그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럼 네가 텍사스 가서 사업을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텍사스에 가서 텍사스 주정부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기판을 그리고 장기판에 말을 놓는 걸 하다가 제가 직접 텍사스에 가서 장기 말이 돼 보니까 현장과 보고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저의 거의 지금의 모습의 커리어의 90%는 제가 러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업을 벌이다가 그때 이제 한식 세계화가 굉장히 화두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이제 비비고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되게 재밌는 게 신라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00명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우깡 만들었다는 사람이 5,000명 있대요. 요즘 CJ 한번 거쳐가신 분들 중에 비비고 만들었다는 사람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비비고 완전 처음, 비비고가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커가는지 계속 보면서 되게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백설 브랜드를 재활성화, 리바이탈하는 프로젝트들, 뚜레쥬르를 어떻게 하면 재활성화할지,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 할지에 대한 프로젝트들, 또는 CJ가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을 어떻게 한 곳에서 통합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CJ 푸드월드 프로젝트를 하고, B2C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역량들이 B2B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과감한 도전으로 B2B 회사에 갔다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브랜드 컨설팅 펌인 인터브랜드에서 브랜드 전략 프로젝트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만한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GS 예전에 25에 가면, 또는 GS 슈퍼마켓에 가면 GS 리테일의 PB 브랜드가 한 14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근데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브랜드의 브랜드력을 가지고 브랜드 자산이 쌓여야 하는데, GS는 그 많은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브랜드 자산이 쌓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GS가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PB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까? 사업을 해야 될까?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브랜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까? 그런 전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로 하고, 브랜드를 실제 개발을 하고 브랜드를 런칭했죠.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보시는 유어스라는 브랜드고, 그리고 또 뭐 F&B 쪽 또는 식품 쪽을 얘기하면 대한제분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한제분이 뭐죠? 곰표 밀가루 만드는 데죠. 60한 6년 된 브랜드예요, 거의.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대한제분이라는 회사에 CI가 있었어요. 근데도 대부분이 곰표의 곰 로고를 쓰고, 더 재밌었던 건 대한제분 그룹의 계열사 중에 대한사료라고 있어요. 강아지가 먹는 사료가 아니라 진짜 축산물들이 먹는 사료들, 돼지, 소. 근데 대한사료를 그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 브랜드인 곰표를 대한사료에 갖다 명함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는 밀가루와 사료와 정말 체계가 혼동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하면서 대한제분 그룹, 곰표로 집중돼 있는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 그리고 대한제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B 쪽만 주로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러다가 컨설팅을 한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 큰 회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이게 브랜딩이란 걸 자꾸 뭔가 화장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사업 전략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에 이제 부티크 펌을 차려서 독립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브랜딩이 멋있게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아까 한주희 대표님 제가 발표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저희 책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뭐냐면 브랜드가 누가 대신 멋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왜 하는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브랜딩이 쌓인다는 얘기가 책 내용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스타트업 브랜드 전략 10가지 법칙을 했다가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게 요즘에 사람들이 IT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IT만 스타트업이어야 하지? 예를 들어서 카페 도레는 스타트업이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굳이 IT 기반이 아니어도. 그래서 제목을 스타트업을 확장해서 창업가라는 제목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 내용은 바로 뒤 키노트인 우승우 공동저자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방수준 시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제주도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레이스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만으로 우승우 저자님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키노트를 만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도대체 여러분들 이제 F&B 할 때도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80분이 오시고 그중에 70%가 프랜차이즈업에 계시고 저한테 20분 정도를 주어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분들에게 저는 브랜드와 F&B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첫 장표를 열어놓고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실 분들이 도대체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예요. 브랜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저 하늘 멀리에 있는 거, 또는 브랜드는 뜬구름 아니야 라는 얘기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손에 잡히는 브랜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브랜드라는 게 먼 미래 또는 내가 하지 지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히는 브랜드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F&B를 위한 지속성장을 위한 브랜드 전략 3가지.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줄여봤고 또 줄인 이야기도 제가 충분히 못 드리고 화두만 던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33의 법칙, 두 번째 정답은 없다, 일관된 경험만 있다, 세 번째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의 상관관계 이 3가지만 제가 화두를 던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자 333의 법칙, 333 법칙 혹시 아시는 분? 아무 말 대잔치도 괜찮습니다. 제주도잖아요. 네. 333 뭘까요? 네. 제가 그 2004년도에 그 라스베가스의 베네시안이라는 호텔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그때 그 셰프가 얘기를 했어요. 333이 뭐냐면 레스토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음 오픈일 3일 동안 식재료비를 벌어야 되고 나머지 3일 동안 임대료를 벌어야 되고 나머지 3일 동안 인건비를 벌면 레스토랑은 망하지 않고 유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한국의 정서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지만 이 333의 법칙을 제가 왜 던졌냐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숫자예요. 숫자. 외식업을 하는 분들 제가 되게 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언론 기사에 나올 때 자영업, 닭집 창업하면 70%가 망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외식업을. 그리고 야 내가 맨날 먹던 특히 닭집뿐만 아니라 먹는 장사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늘 내가 먹던 거니까 그거 그냥 열어놓고 팔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식업이 종합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뭐냐면 아까 시사님도 얘기했지만 맛이 중요해요. 공간, 외형에 꾸며진 것이 중요해요. 얘기하는데 레스토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CJ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맛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음악도 나오죠. 디자인도 보이죠. 영상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식은 종합예술이에요. 근데 그 종합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망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망하지 않으려면 숫자를 모르고는 영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숫자라고 하면 손익계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캐시플로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흑자 도산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냐면 내일 들어올 돈이 1억이 있는데 오늘 100만 원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넘버와 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그 숫자들의 구술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F&B 사업을 할 때 항상 왜 어떤 작은 현상을 볼 때도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중요해요. 네, 여기 소리가 좀 나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2015년도에 너무 궁금했던 일인데 너무 잘 정리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상품은 2007년부터 가격 추세를 보다 보니까 들쑥날쑥이 하긴 했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대폭락을 하죠. 8불 조금 넘다가 5불 언저리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시거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식자재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달콤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원래 8불 넘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5불까지 내가 구해줄 수 있어.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얘기했죠. 야, 봐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네 레스토랑 열거나 사업을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해볼래? 이거를 자영업자한테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맹 회사 HQ 본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사업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할 것 같은 분도 있고 안 하실 것 같은 분도 있죠. 이게 어떤 상품인지 아시는 분? 네, 연어죠. 이 제품이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의 가격이에요. 근데 2015년 3월에 그 달콤한 얘기를 듣고 우후죽순으로 우리나라에 무한 리필 연어집이 성행을 하죠. 어디 가나 12,000원에서 13,000원이면 연어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걸로. 자, 근데 원재료 값은 계속 올라가요. 요즘 근처에 무한 리필 연어집 잘 볼 수 있나요? 거의 없죠. 다 망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되돌아가서 2015년도 초에 그런 달콤한 유혹을 들었을 때 구글링 한 번만 해봤으면 왜 도대체 왜라는 궁금증. 아니 왜 이렇게 비싸던 연어가 갑자기 떨어져서 저 수입업자가 나한테 팔려고 하지? 저 수입업자가 엄청난 무슨 바잉 파워가 있나? 또는 연어가 잘못된 건가라는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연어 가격이 어떻게든지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구글링만 한번 했어도 사실은 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예요. 저게 그 골목 상권의 비밀인가는 책에 나왔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한번 저도 그 당시에 구글링을 해봤고 저 차트를 보면서 이 사업은 오래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가격은 실제로 떨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떨어진 건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EU에서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는 열받아서 EU 제품 안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양식에 10%가 넘는 물량을 러시아로 팔고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판로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제품은 막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 그런 이게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왜라는 걸 계속 궁금해서 들어가다 보면 본질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숫자적인 흐름, 숫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를 파고 들어갔을 때 이 업이 오래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언론 기사나 뭐 글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무한리필 연어집이 어느 순간 뭐랑 같이 팔기 시작했어요. 뭐랑 팔았죠? 육회랑 팔았죠. 육회랑 팔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다가 그것까지 못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드려보는 건 그럼 도대체 왜 무한리필 연어를 팔다가 무한리필 육회를 같이 팔았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가설은 그 당시에 소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했던 어떤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호주산 한우가 싸졌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냥 잔머리를 쓴 거죠. 무한리필 연어를 주다가 고객들한테는 너네 연어만 먹었는데 내가 육회까지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더 베네핏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뒷단에 들어가면 그런 연어의 공급가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대안을 찾다가 그들이 찾았던 게 육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숫자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것 항상 외에서 출발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숫자, 플로우, 인지 능력. 그래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어떤 핫한 트렌디한 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왜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답은 없다. 일관된 경험만 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9개 점포를 한 번에 한 공간에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죠. LA야 한인타운이고 물류가 많으니까 한국에서 언제든지 그 원부지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LA까지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트럭으로 옮기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픈하자마자 케이크 3호 박스가 없어진 거예요. 다 팔렸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그거죠. 본사의 규정대로는 뚜레쥬레 케이크 박스가 없으면 케이크를 팔 수가 없어요. 그 케이크 박스에 나름 이제 크게 맞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미국의 원부제를 파는 시스코라든지 그런 회사들한테 막 연락을 해서 만나보니까 한국 케이크 박스처럼 쫀쫀한 케이크 박스는 없고요. 그냥 선물 포장지 같은 흐트러트한 케이크 박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서울 본사에서는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당장 숫자가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팔 수 있는 걸 못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판단이 그래도 팔자라고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결정이었을까요? 틀린 결정이었을까요? 네, 몰라요. 저도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대신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걸 솔직하게 저희가 레터를 써서 보여주고 원래 이게 우리가 파는 건 아닌데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컬 걸 쓰고 있습니다. 수입 부자재가 들어오는 동안 팔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대신에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일관된 기준만 잡게 되면 나머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던 간에 정답은 큰 의미 없고 일관된 경험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누구한테 욕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네, 메조키스트인가요? 세디스트인가요? 그런 분 아니면 메조키스트 아니면 욕 듣는 거 다 안 좋아하죠. 근데 욕 들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실제 이게 실제 일산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욕쟁이 할머니 집인데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면 나한테 욕 먹으면 3년 재수가 있어. 어서 와서 실컷 처먹어 이놈들아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 맛집이란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이 귀부인 같은 분이 와서 남편이랑 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쌍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런 걸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전현이 그러고 웃으면서 갔어요. 근데 그럼 더 화가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화를 못 낸 이유가 뭐냐면 옆에 다 앉아있는 다른 커스터머들이 그 고객을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할머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데 모르고 왔어? 당연한 건데 저 사람 처음 알아. 막 젊은 애들이 저 사람 처음 알아 막 킥킥대면서 저런 것도 못 받아들여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근데 대신 어떤 매장에서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욕했다가 어떤 날은 완전 환하게 웃으면서 응대를 하면 도대체 커스터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네 뭐야? 정체성이 뭐야? 안 오고 싶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욕을 하는 것과 예의 바른 것 어느 것이 더 매장이 잘 될까요? 레스토랑 업이 잘 될까요? 얘기했을 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가 결국은 브랜드 정체성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브랜드는 도대체 뭐로 구성되고 있어요? 라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럼 도대체 브랜드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이 질문에 답을 질문을 여쭤보면 로고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의 구성 요소는 로고입니다.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고객이 우리 사업을 만나는 모든 지점이 브랜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가 브랜드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6, 7년도에는 대학생들이 힘들게 알바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방학 때 유럽 배낭여행 가는 게 굉장히 트렌드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바게트빵 사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섭고 불안하죠. 새벽에 기차역에 내려서 제일 반가울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맥도날드가 간판이 보일 때 왠지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갔었대요. 그게 뭐냐면 회사 자체가 주는 일관성에 대한 브랜드 정체성 때문에 브랜드가 인식이 된 거죠. 한입 베어문 사과 로고를 보면 뭐죠? 네, 애플이잖아요. 볼 필요도 없죠. 그 옆에 있는 폰트를 보면 뭐가 느껴지시죠? 배달의 민족이죠.
글자 폰트 하나만으로도 브랜드가 느껴져요. 그 옆에 있는 단어 세 단어와 점, 나이키죠. 그리고 이 신발은 뭐죠? 컨버스죠. 무지에서 팔거나 유니클로에서도 비슷한 스니커즈를 이제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죠? 스니커즈야라고 안 하죠. 컨버스야라고 얘기를 해요. 제품을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남는 방을 누군가에게 공유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서비스인지 떠오르죠? 그냥 에어비앤비죠.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브랜드 오너라면 주인, 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모든 임플로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조차 브랜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가 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을 고객 접점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브랜드라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브랜드의 정체성, 결국 사업과 브랜드의 정체성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CJ랑 대상이랑 SPC는 비슷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하는 사업 회사들이죠. 그렇죠? CJ랑 대상은 고추장, 된장 같이 팔고요. CJ랑 SPC는 빵도 팔아요. 대상이랑 SPC는 밀가루도 하죠, 서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회사들이에요. 출발점은 같았어요. 1950년대 초반에 당분유 세 개의 식품 기초 소재를 시작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는 어떤 회사?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인식이 되죠. 대상은 어떤 회사로 인식이 되죠? 그냥 먹거리 파는 회사. SPC는 뭐라고 떠오르시죠? 파리바게트 또는 아니면 요새 쉐이크처럼 브랜드 많이 수입해서 하는 회사로 느껴지죠. 왜 같은 걸 팔기 시작한 회사였는데 50년, 60년 지나니까 다른 모습이 됐을까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본질적으로 Y를,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랐던 거죠, 회사가. 대신 그 세 회사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꾸준하게 세월이 변하더라도 인식시켜 간 거예요. CJ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긴 한데 짧게 얘기하면 이재현 회장님이 어쨌든 삼성의 장자지만 삼성전자를 삼촌이 가져가는 바람에 자기가 회사를 못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삼성 그룹 전체에서는 이재현 회장에게 어떤 사업을 띄워주긴 해야 되는데 큰 사업은 못 주겠고 대신 정통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 CJ 이전에 제일제당 때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그 대신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에 못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 이때 매출이 적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거 없어서 준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를 이재현 회장 받자마자 사람들이 먹는 행위가 가장 삶에서 행복한 건데 먹는 거 말고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활 문화를 바꾸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60년 동안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생활 문화 기업이 됐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드러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대신에 좋은 음식을 꾸준하게 고객들에게 접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저 CI 자체도 변형형 CI인데 보통 CI 색깔을 여러 가지로 쓰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CI가 많이 통하지 않아서 쓰진 않는데 저 CI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 제공하는 음식의 카테고리들을 구별하게 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근데 보면 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핵심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CJ는 그 제품 TV CF에 셀럽들을 많이 써요. 유명한 남자 연예인들을 많이 쓰죠. 대상은 보면 대부분 그냥 무명의 배우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음식을 행복하게 먹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우리만의 핵심, 나는 이 사업을 왜 해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꾸준하게 이어가다 보면 결국 그들만의 사업의 방향성이 되고 회사의 사세가 커지고 그들만의 정체성이 쌓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서 왜 일관성이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ATL, BTL로만 구별했죠. 광고 회사들도. ATL도 언론, TV, 뭐 신문, 이런 라디오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접하는 터치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온라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접점에서 한 접점만 너무 완벽하고 다른 접점이 줄어들어서는 결국 고객들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접점을 에서 내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터치 포인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접점 형식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자주 가던 떡볶이집이에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대치동 운마상가의 만나분식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때 추억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타블로가 딸을 데리고 만나분식에 갔는데 그 만나분식에
이 아줌마랑 아저씨랑 부부거든요. 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20년이 넘은 지난 모습대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찾아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맛하고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간, 냄새, 가격만 좀 달라졌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이 너무 똑같아서 왠지 내 아기를 데리고 거기에 있으면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일관성이 사업을 영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앞단에 제가 밑밥을 막 깐 건데 사업 전략이 브랜드 전략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야 또는 이 매장을 어떻게 키워갈 거라는 생각을 정말 오래 많이 하시고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래서 로고는 어떻게 할까? 이름은 어떻게 할까? 매장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팜플렛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걸 브랜드 전략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했던 프로젝트여서 백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탕 브랜드였죠. 백설표라고. 근데 계속 사업을 늘려가요. 식용유도 넣고 그다음에 믹스 파우더도 팔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만두도 팔고 거의 CJ가 파는 모든 제품들에 백설이 다 붙게 돼요. 이유는 가장 크죠. 뭐냐면 CJ에서 무슨 제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붙이면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지력이 없으니까 백설을 갖다 붙이면 그래도 초기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백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수십 가지의 제품 종류들이 백설에 붙다 보니까 백설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체성이 없어. 사람들이 백설이 뭐 하는 브랜드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이미지가 뭐였냐면 2006년, 7년도에 김혜자 아줌마가 나오는 오래된 브랜드라는 인식만 남아요. 뭐를 팔고 뭐를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는 브랜드인지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백설 리바이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이때 뭐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당시에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이었어서 이때는 빨강과 놀자 백설이란 걸 해요. 너무 소비자들이 완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정체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거죠. 이제 김혜자의 오래된 이미지만 없애자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컬러를 찾았더니 빨간색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크리에이티브에서 불러다가 야 요즘 핫한 걸로 좀 바꿔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설, 빨강과 놀자 백설이 됐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매출이 급속도로 하락을 해요. 그 전에 그나마도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그냥 원래 사던 사람들 그나마 어머님들이에요. 그냥 백설의 김혜자의 따뜻한 이미지 때문에 샀던 분들인데 가보니까 갑자기 빨강색 로고만 있으니까 이게 백설이 아니야. 막 실망하다가 그냥 원래 알던 거 사자. 다른 걸 청정원 거, 대상 걸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더 유입하고 싶었던 타겟들인 젊은 층들은 뭐야 얼굴만 갈아입으면 뭐 오래된 브랜드가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 얘네 뭐니 하고 더 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를 해요. 이 리바이탈이. 그래서 이 리바이탈을 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하고 최고 경영진의 직접 지시로 TF가 꾸려져서 각 계열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백설 리바이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백설에. 그래서 우리 도대체 이거 똑같아요. 우리 왜 이 사업을 시작했지? 우리가 주고 싶었던 가치는 뭐야? 우리만이 담아야 될 걸 뭐를 다시 생각하죠. 그랬더니 백설의 탄생하고 마찬가지로 당분면이었던 거예요. 요리의 기초 소재. 우리 원래 백설이 탄생이 요리의 기초 소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리의 기초 소재를 파는 브랜드로 가자라고 가요. 그랬더니 내부에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리가 났죠. 특히 백설 군만두, 냉동식품팀은 난리가 났어요. 백설 군만두는 그냥 고유명사인데 백설 띄고 CJ 군만두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지만 최고 경영진의 오더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 뒤로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요즘에 백설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김혜자를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백설 리바이탈 할 때 어떻게 리바이탈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전체 브랜드 전략과 사업 전략을 세우고 나오고 처음 나온 광고였어요. 그맛 그때 그곳 그맛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 식탁에 맛있는 눈이 내립니다.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맛은 쌓인다. 백설.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네? 네, 전통성 뭐죠?
50년, 60년이 된 브랜드는 보통 오래됐다, 올드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드함의 반대는 네, 헤리티지잖아요. 헤리티지. 결국은 올드함을 헤리티지로 극복을 해보자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맛이 쌓아온 거고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쌓아오고 있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백설이 그 당시에 리바이탈 할 때 브랜드 정체성을 이렇게 잡아요. 맛의 근원, 헤리티지를 정립해서 백설의 유산을 계승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식품 브랜드, 식품 소재 브랜드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자. 그리고 컨셉을 잡고 모티프를 잡고 컬러를 잡아요. 근데 아까 한주희 대표님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브랜드 디자인은 파인 아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과 전혀 관계없는 디자인은 잘못된 브랜드 디자인이에요. 그럴 건 파인 아트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디자인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분들 폴더, 파이널 폴더를 열어보면 파이널 1-100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간 클라이언트가 자간 좁혀주세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막 그런 요청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괴물이 되죠. 근데 브랜드 그런 디자이너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브랜드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디자인을 하면 그런 요구에 굳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이걸 먼저 정해요. 그리고 CJ 내부 디자인실에서 디자인 그룹에서 로고를 정립을 하죠. 이 로고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원래대로 1-100이었으면 야 이거 갈색 맞아? 아니면 백설이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밖으로 빼야 되나? 이런 막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나와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 딱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잡은 컨셉에 맞아? 자, 이 컨셉 일단 이 컨셉도 불러왔잖아요. 이거부터 가는 거. 모티프, 내추럴 원조를 지켜내면서 히스토리컬한 역사를 다룬 문장이야? 문장이구나. 그리고 레드 컬러 들어가 있어. 브라운 컬러. 그리고 정통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추럴 원조가 보여져라는 브랜드 전략에 맞는 디자인이 구현됐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디자인이 구현이 됐었고 번외전을 말씀드리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설군만두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혹시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백설군만두에서 지금 백설을 떼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브랜드 전략에서 브랜드 전이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백설 다 떼버리면 정말 매출 급감해서 회사 힘들죠. 굉장히 천천히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게끔 조금씩 브랜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설 로고를 그대로 담은 백설군만두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 냉동식품을 떼어냈으니까 냉동식품군을 모아내는 브랜드가 새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레시안을 푸는데 프레시안도 세상에 처음 나온 애니까 얘가 소속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CJ를 위에 붙여줘요. 이게 이제 브랜드 기업 보증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다 그 브랜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안이 CJ 거야라는 거 조금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백설을 살짝 줄여주죠. 그러면서 그냥 군만두야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프레시안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CJ를 살짝 멀리 간접 보정을 써줘요. 그리고 백설이라는 것도 보면 여기는 다 느끼셨겠지만 서체까지 디자인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서체를 빼버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서체, 아까 우리 서체만 보고 배민 느꼈듯이 서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체를 걷어내요. 그냥 백설이라는 이름만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프레시안의 백설군만두야. 백설은 백설군만두, 백설은 백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했었고 최종 단계는 백설도 빼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만두가 CJ가 또 터지면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스토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비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비비고 하면 요즘 드는 탑 오브 마인드 딱 드는 게 뭐예요? 비비고 하면 연관 만두죠. 만두. 비비고 하면 만두예요. 왕교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왕교자라는 게 세상에 없던 걸까요? 있던 거죠. 근데 하여튼 만두예요. 자, 5년 전에는 뭐였죠? 비빔밥집이었어요. 그럼 5년 전에 물어보면 다 비빔밥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쟤네 왜 비빔밥 팔던 애들이 만두 팔아? 이상하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상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쟤네 비빔밥 팔다가 잘 안 되니까 뭐 팔까 하다 만두 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CJ가 뭐 돈이 없어 아니면 브랜드 기획력이 없어 만두 브랜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비빔밥 좀 잘 안 돼. 요즘 비빔밥 CJ 비비고 한국 점포들이 문을 하나씩 닫고 있어요. 그럼 쟤네 장사 안 돼서 망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철저한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이 기반이 돼 있었어요. 2010년, 2009년도에 이 사업 전략을 세울 때 비비고란 이름이 없을 때 한식 세계화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CJ가 1980년, 70년대 말부터
백설 제품, CJ 제품 갔다가 LA는 한인마트부터 시작해서 엄청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채널이 좋아지면서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에 팔려고 엄청 노크를 하고 실제 입점도 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소비자 조사가 유행하면서 뭐 UNA 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조사시켜서 불고기 먹여보면 다 맛있대요. 근데 그러고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럼 본사에 보고하는 거죠. 야 진짜 불고기 좋아하는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불고기 더 팔자. 이렇게만 끝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진화가 소비자 조사 방법론이 진화가 돼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맛있는데 왜 슈퍼에서 안 사 먹니?라고 했더니 애들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나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르겠고 이거를 어디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 오늘 태어나서 여기서 처음 먹어본 거야. 내가 뭘 먹어봤어야 이걸 가서 사 먹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 들면서 이 한식 세계화 사업 전략을 세울 때 뭐였냐면 CJ의 궁극적인 한식 세계화는 레스토랑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사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볼륨이 큰 거죠. 자기가 코스코나 월마트 아니면 까르푸에 가서 한식 식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먹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의 사업 로드맵을 잡아요. 사업 로드맵 처음 뭐야? 인지도를 높이자.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레스토랑에서 먹이는 거다. 친숙도. 그래서 비비고 레스토랑 1호점이 LA에 있는 그 웨스트 LA, UCLA 앞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나라에서 비빔밥을 이슈화시키고 비빔밥을 먹게끔 하고 불고기 그 위에 올라가는 토핑 불고기 되게 맛있네. 어떻게? 그럼 그 안에 이제 그 불고기 소스 같은 걸 전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햇반이 백미밖에 없을 시절이었어요. 근데 해외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은 와일드 라이스보다 브라운 라이스, 와일드 라이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흑미, 그다음에 잡곡, 현미로도 햇반 만들어줘 했더니 부산에 있는 햇반 공장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음식들이 세계화가 안 되는, 특히 레스토랑이 세계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셰프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잖아요. 어느 날 저도 이제 유학할 때 어느 식당 가서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어서 어느 날 가면 그날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셰프 쉬는 날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안 가는 거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규격화를 시키고 오늘 알바 첫 출근한 애가 요리를 해도 똑같은 맛이 나오게끔. 뭐냐면 셰프가 하면 100%의 맛은 나오지만 균일성은 없지만 규격화를 시켜놓으면 맛은 80%, 75%까지 줄일 수는 있어도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맛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 레스토랑을 비비고 레스토랑을 이제 개발하면서 나온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식품화, 상품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상품화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단계에서 전 퇴사를 했고 이제 저희 친한 선배들 많이 계시니까 얼마 전에 그 스콜레스도 강의를 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비비고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으니까 한식을 팔자. 그랬을 때 보통 생각은 이제 불고기 소스 많이 팔겠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요. 도대체 한식이라는 말, 코리안 푸드라는 걸 없애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게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먹고 러시아 사람도 먹고 일본, 한국 사람 다 먹는 게 랩핑 푸드인 거예요. 뭔가에 싸먹는 음식이 다 있어요. 멕시코 가도 또띠아에다 싸먹죠. 아프리카 가도 그런 음식이 있고 중국에 가면 춘권에 만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만두를 가지고 세계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비비고 만두를 처음 런칭을 해서 코스코에서 매출을 그 만두 판매 1위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만두를 밀고 그 성공 여파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싸이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올라가죠.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이제 비비고가 만두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하죠? 김치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비비고 조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내가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아까 그 스탠밀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 트레이 안에 비비고 제품들을 뜯어서 얹어놓기만 하면 한 상이 나오게끔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벌써 10년 전부터 세워놨던 한식 세계화의 사업 전략을 꾸준히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니까 비비고가 계속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정말 그 한 상으로 비비고의 제품들 뜯어서 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사업 전략이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브랜드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외에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해수면 밑에 있는 것들은 결국 계획된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식하는 브랜드는 그 위에 정말 일각인데 우리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인식하는 브랜드만 계속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사상 누각이죠. 그래서 혼자 사업을 하는 굉장히 개인 창업의 작은 회사 또는 레스토랑이라도 거대한 사업 전략은 아니라도 내가 명확하게 어떤 사업 전략 가지고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거라는 걸 바탕으로 고객들은 내가 이거 한 거 100개를 다 모르죠.
하지만 이걸 근간으로 할 수 있는 인식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역할이고 사업 전략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좀 퀵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업 하면 브랜드 새로 진짜 많이 만드시잖아요. 막 그냥 트렌드 생긴 브랜드 막 때려서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브랜드 도대체 만드는데 다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살아나는 게 적으니까 도대체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보증 전략과도 연결이 되는데 브랜드를 만들 때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 쌓아놓은 브랜드의 자산을 가지고 갈 거야 아니면 브랜드 자산 없이 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비식품 영역일 경우에는 보증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네슬레에서 하는 거래라는 연결 정도는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거고 수평적 확장에서는 식품 유제품, 그들의 출발점이 식품 유제품이니까 식품 유제품의 영역에서는 네슬레 브랜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증하겠다. 그래서 네스카페, 네스프레소 다 네스를 보증을 쓰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도 도대체 우리가 비연계성이 있는지 연계성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을 해서 사업을 개발을 할 때도 우리의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전이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333의 법칙은 숫자와 전체 흐름, Y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관점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걸 따라가면 절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는데 대신 나로 인해 일관된 경험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된다는 것. 3번째는 브랜드는 그냥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실제는 굉장히 탄탄한 해수면 밑에 있는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인식하는 일부분의 것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결국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든 브랜드는 쌓여요. 사업 시작해놓고 우리 브랜드 좀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도 이미 브랜드는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그 결과물은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이 어떻게 일관되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원빈의 저 식스팩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처음 이미지는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갑자기 언론에서 야, 팔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더 몸짱의 비율이래. 그럼 팔 근육 막 키우고 어떨 때는 복근이래. 그래서 일관되지 않게 막 키우다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누구나 몸을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일관된 사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이 없으면 상상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성공을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99%의 노력이 절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99%의 노력은 누구나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 결국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어떻게 꾸준히 하는 거에 따라서 브랜드가 쌓이는 그 1%로 승패가 갈린다는 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